안녕하세요. 40 초반 남자입니다. 저녁 뉴스 흘러나오는 거 보면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한 것 같습니다. 미친놈이면 미친놈이라고 이마에 쓰고 다니면 보고 피할 수라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미친놈이 가족으로 엮여 있으면 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운 없으면 잘못 걸려서 인생 꼬이는 거니까요. 이래서 다른 것들보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가 싶습니다. 살면서 웬만큼 제정신 아닌 것들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끝판왕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처남이에요. 저는 대학 시절부터 아내와 친구 사이를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입니다. 친구로 지낸 기간이 꽤 길었던 만큼 아내에 대해 아는 게 많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사소한 것부터 집안 사정까지 꿰고 있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생 때 막둥이인 여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와 저,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랑 반대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놈이 제가 아까 말한 끝판왕입니다. 아무튼 원래 하던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저희 가족은 딱 평범한 한국 가정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평범하다고 해놓고 따로 부동산 갖고 있거나 자식들 유학쯤은 우습게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경기가 안 좋으면 집안 재정도 나빠졌다가 다시 호황이면 재정 상황 나아지는 딱 그 정도요. 지금 생각하니 중상층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서민인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저만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되는 일 닥치는 대로 다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옛말이 된 지금 자수성가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제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반면 아내 집안은 저와 달리 꽤 부유했습니다. 아내 말로는 장인어른께서 고등학생 때 공부하기 싫다던 처남을 억지로 도피성 유학까지 보냈다고 했는데 처남이 유학 간 곳은 1년에 몇 천은 우습게 깨지는 유럽이었거든요. 아내는 늘 처남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성악 전공이었는데 사실 성악 쪽으로 가려면 유학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할머니 입김으로 처남은 원하지도 않는 유학을 보내줘 놓고 자기는 여자라고 처음에는 위험해서 안 된다는 이유로 막더니 나중에 커서는 얌전히 있다 시집이나 갈 것이지 계집애 주제에 어딜 함부로 쏘다니냐며 막았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보니 장인어른 장모님은 덜한데 저와 결혼하기 전 돌아가신 아내의 할머니가 나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난히 구시대적인 마인드였나 봅니다. 아내가 말하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한 집에 같이 살았다고 하던데 그동안 얼마나 서러웠을지 짐작도 안 가더라고요. 부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만 있다 하면 고기 반찬에는 손도 못 대게 해서 장모님이 자기 방에 몰래 가져다 준 적도 있다고 하고 공부를 잘해와도 처남 기죽인다면서 집안이 망하려는지 자꾸 암탉이 운다며 꾸중을 들었었대요. 오죽하면 그분 돌아가셔서 장례식 갔다 온 날 아내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자기 할머니 죽은 거에 대해 기쁜 마음도 안 들지만 그렇다고 딱히 슬픈 마음도 안 든다고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상처가 한처럼 응어리져서 남아있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처남은 그렇게 뭐든 오냐오냐 하는 교육 방식 때문에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도 한심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성적은 바닥이었다 하더라도 유학 다녀온 이름값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란 이름값으로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한 사람 몫은 하고 살 텐데 본인이 하기 싫은 건지 안 하려고 하더군요. 처남은 30 후반의 나이에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다가도 3개월을 못 버티고 권고사직 당하거나 해고당했습니다. 길어봤자 3개월이지 한 달도 안 되어 퇴사한 곳도 수두룩합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경력도 없는 사람을 어느 회사에서 쓰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굳이 필요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처남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처남을 고용하고 처남이 회사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처음 처가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우선 처남은 눈치가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워낙 폭군처럼 자라서 눈치 볼 생각조차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엔 후자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인사 겸 저녁 식사를 위해 처음으로 처가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홀아버지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혹시나 저를 안 좋게 볼까 싶어 예비 장인 장모님께 드릴 선물이며 처남 줄 선물까지 고심해서 고르고 옷 매무새랑 머리도 몇 번이나 정리해서 단정한 모습을 보이려 했었습니다. 제 선물을 받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센스가 좋다고 칭찬하셨는데 처남은 제 선물을 열어보더니 이거 말고 한정판 모델도 있지 않았냐며 제게 묻는 겁니다. 처남에게 준 선물은 명품 브랜드 시계였거든요. 당연히 한정판 모델이야 매번 나오겠지만 명품 시계 특성상 한정판 모델을 구하려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넘게도 기다려서 받아보거나 아니면 백화점 입구에서 줄 서서 밤을 샌 다음에 선착순으로 구매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다 보니 구하려고 해도 가격도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치솟고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긴 해도 갑부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처음 만나는 사이에 그런 선물을 어떻게 대뜸하겠습니까? 그래도 끼고 다니기 창피하지는 않게 점원에게 꼼꼼히 따져보고 개중에서도 비싼 축에 속하는 모델로 고심 끝에 고른 건데 보자마자 저런 소리를 하니 김이 팍 식더군요. 그런가 하면 식탁에서 저더러 솔직히 자기는 자기 누나가 더 잘생기고 돈 잘 버는 사람이랑 결혼할 줄 알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보고 성격이 정말 좋은 거냐며 단순히 재주가 좋았던 거냐며 웃는 얼굴로 한 방 먹이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지만 힘들게 사업 일궈내면서 이런저런 더러운 꼴이나 별별 인간들 다 보면서 처세술을 익혔던 터라 이내 너그럽게 넘어갔습니다. 예비 장모님 장인어른도 자리에 계셨던 터라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게 맞기도 했고요. 아내도 인상을 찌푸리면서 처남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나중에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서는 처남 행동을 대신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처남 성격이 원래 베베 꼬였다고 자기가 집 들어가서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도 어머니 없이 나이 차 있는 여동생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실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처남의 행동이 결혼을 엄내만해하는 수준은 아니라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내와 결혼한 건 후회하지 않지만 처남만 생각하면 가끔 속에서 천불이 일어요. 아까도 말했듯 어느 회사를 가나 버티지 못하는 처남을 처가 부탁으로 저희 회사에서 떠맡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낙하산인 거 알면 회사에서 고개를 숙이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처남은 하는 일도 없는 주제에 자기가 비선 실세라도 된 것처럼 회사를 호령하고 다니면서 뻔뻔스럽게 제게 이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비서를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예쁜 여자로요. 아니, 사장인 저도 비서는 따로 안 두고 있는데 하는 일 없이 의자에 앉아만 있다가 월급 타가는 사람이 비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비서면 업무 처리만 잘하는 사람이면 됐지 얼굴은 또 왜 따지는 건지 자칫하다 회사 분위기를 흐리는 일을 만들까 싶어 걱정되더라고요. 물론 비서를 구해달라는 처남의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제게 반항이라도 하는 것 마냥 처남은 저희 회사 여직원들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한 번씩 다 찔러보더군요. 견디다 못한 여직원 한 명이 몰래 제게 와서는 처남 때문에 퇴사한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로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차라리 처남이 장가라도 갔으면 덜할까 싶은데 장모님께서 처남에게 선이라도 보라고 여자분을 소개시켜주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몰라도 선 보는 족족 퇴짜를 맞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클럽을 다니거나 질 나쁜 유흥업소에는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다시피 해서 저도 그렇고 아내를 포함한 처가 식구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처남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저도 가족 같은 사내 분위기를 지향하고 있기에 저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부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왕년에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자문도 하시고 이런저런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도맡아 하신 분이라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인 저희 회사로 모시기까지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도 저희 회사에 오신 후로 그동안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커서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이분께 결례를 범한 겁니다. 부장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아이 참 와이프랑 딸내미가 또 백화점 가서 카드를 긁었나 보네. 나 참 가방은 뭐 그렇게 많이 사는지 하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하셨나 봅니다. 사실 어투도 그렇고 듣기에도 부장님이 의도한 건 토끼 같은 아내랑 자식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몇 개 긁거나 사치해도 자기 재력에는 전혀 타격 없다는 걸 자랑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어투도 그렇고 듣기에도 부장님이 의도한 건 토끼 같은 아내랑 자식이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몇 개 긁거나 사치해도 자기 재력에는 전혀 타격 없다는 걸 자랑하고 계신 거잖아요. 회사 생활 조금 하신 분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그럴 땐 웃어넘기거나 와이프 분이나 따님분은 좋겠다며 맞장구를 치는 게 기본이고요. 근데 처남은 그걸 듣고는 부장님께 대놓고 미친 거 아니냐면서 이래서 카드나 통장은 아내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둥 집 들어가서 아내분이랑 따님 기강을 바로 잡으셔야겠다면서 주제넘는 소리를 한 겁니다. 표현도 너무 천박해서 차마 여기엔 다 옮겨 적지 못하겠습니다. 보다 못한 대리가 처남을 뜯어잡고 말리는데도 그놈의 주둥이는 멈출 생각을 안 하고 그렇지 않아도 자존심 센 성격인 부장님한테 단단히 말실수를 했나 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제게 와서 처남 얘기를 하길래 전 그제서야 알게 됐죠. 결국 처남을 자르지 않으면 부장님이 관둘 심산으로 제게 말씀하시길래 하는 수 없이 처남을 해고했습니다. 아내도 처가 식구들도 처음엔 깜짝 놀래다가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나서는 잘한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내의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처남이 나이도 점점 먹어가는 상황에서 아내도 처가 식구들도 내일 없이 막 사는 처남을 애물단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남이 이 정도로만 사고치고 다닌 거라면 저도 여기에 굳이 사연을 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할 일이 없어진 처남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떻게 직장을 또 구하긴 했는지 장모님 말로는 매일 아침 출근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출근하는 날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번엔 저놈이 정말로 정신을 차렸나 보다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런 거였으면 좀 좋았겠습니까? 처남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출근을 한 게 아니라 불법 도박장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은 겁니다. 작년 명절에도 처가에 있을 때 처남이 핸드폰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길래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했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기어코 도박장에 들락날락하면서 돈을 날린 거죠. 심지어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는 줄 아십니까? 장인어른이 보유하고 있던 땅 문서랑 인감 도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부치들까지 주말에 혼자 집에 있을 때마다 돈 될 만한 건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도박장에 그대로 꼬라박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먼지 한 톨 없이 그 돈은 쌍그리 날린 거고요. 장인어른이 곧 저희 아이 태어난다고 가지고 계신 10돈짜리 금괴 녹여서 손수 금수저를 해주시려고 장롱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처남이 그걸 도박비로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분노한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처남 털끝이라도 보이면 당장 달려가 쥐잡듯 잡으니 처남이 저희 집으로 도망쳐 왔더라고요. 저도 아내도 그때까지 처남이 무슨 일을 벌이고 저희 집에 왔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전화 벨소리가 울려 아내가 장모님 전화를 받더니 처남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전화를 끄는 아내가 처남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처남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려던 걸 제가 겨우 막았습니다. 아내가 그 당시에 만삭이었기 때문에
격하게 움직이거나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에게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죠. 처남은 자기 앞을 막아선 저를 보고 그나마 식구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차분하다고 생각했는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집 들어가면 자기는 죽는다면서 잠시만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해달래요. 마음 같아서는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처남 눈빛이 너무 간절해 보였고 정말 이번을 마지막으로 변하려나 한 번만 믿어보고 싶어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용서가 사치인 인간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지도 말고 저희 집에 들이지도 말 걸 그랬습니다. 처남이 처가 재산을 도박빚으로 싹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장인어른이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아서 아내 편으로 처가에 보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 장모님이 제게 잘해주신 것도 있고 가족된 도리로 처가 사정을 모른 척하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요. 어차피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기도 했고 돈이야 또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너무 작고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피곤이 풀리고 온 세상이 다 내 것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할 당시에만 해도 아이를 꼭 원한 건 아니었는데 막상 태어난 딸아이의 모습을 보니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사람이 더 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곤하거나 귀찮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갓난아기인데 벌써부터 딸아이와 결혼하게 될 놈이 미워지더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처남과 함께 살기엔 무리이기도 하고 원래부터 장인어른 장모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만 저희 집에서 머물기로 저와 약속했었기 때문에 처남은 다시 처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딸아이를 낳고 몸이 덜 풀렸는지 원래도 허약한 체질이라 출산 후유증이 오래가는지 유난히 힘들어했습니다. 회복이 더뎌서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 반 가까이 지냈었죠. 혹시나 아내가 잘못될까 싶어 많이 걱정했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 몸 상태도 서서히 나아지더군요. 그 시간 동안 제가 회사 일을 내팽개칠 수는 없었던 터라 장모님께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장모님도 장모님만의 생활 패턴이나 일정이 있으시기에 장모님이 딸아이를 돌볼 수 없는 날에는 마침 방학이었던 제 여동생을 불러서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여동생이 늦둥이로 태어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여동생은 아직 대학생이었거든요. 아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던지라 여동생이 흔쾌히 수락해서 일주일에 몇 번은 저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고 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돌보고 갔기 때문에 베이비시터 알바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서 용돈 겸 가족이니까 더 섭섭하지 않게 챙겨줬었습니다. 요즘 대학생도 옛날이랑 달라서 방학이라도 자격증이네 뭐네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쁠 텐데 일부러 아이를 보러 와주는 게 고마웠거든요. 저녁 되면 회사 마치자마자 달려와서 아이 돌보고 아내가 있는 산후조리원에도 들리고 그랬습니다.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었죠. 시간이 흘러 아내가 퇴원하고 아이 돌잔치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랑 제 여동생도 참석했었습니다. 여동생은 그 전까지 친구 만나다가 바로 왔다고 하더니 그 때문인지 평소에는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애가 예쁘게 치장해서 왔더라고요. 원래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닮아 객관적으로 예쁜 편이구나 알고는 있었는데 여동생이니까 별 생각 없잖아요. 그런데 마냥 어린애라고만 생각했던 여동생이 화장까지 한 모습을 보니 이제 어엿한 숙녀구나 싶어 언젠가는 쟤도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잠시 했어요. 그런데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안 있어 처남이 제게 오더니 제 여동생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결혼 전 상견례 할 때는 여동생이 한창 입시를 준비할 예민한 나이기도 했고 아직 미성년자라 굳이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결혼식에서도 짧게 얼굴 보고는 그게 끝이었으니 처남도 제 여동생 얼굴을 잘 기억 못하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제 친여동생이라고 알려주니 처남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잠시 짓더니 아 그러냐며 잘 모르는 얼굴이길래 물어봤다며 능청스럽게 넘어가더군요.
그 후로는 별 말이 없어 이대로 아무 일 없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내는 성악을 전공하고 교원 자격증을 따서 사립중학교에서 음악교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출산한 후에도 학교에 휴직 신청을 하고 편히 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나버리는 바람에 다시 복귀를 해야 했죠. 저는 회사 일로 바쁘지 않았던 때가 없었고 아내도 학교에 일찍 출근해서 퇴근하려면 적어도 오후 4, 5시쯤은 되어야 했기에 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장모님께서 책임지고 돌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저보다는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이 빨랐기 때문에 아내가 퇴근하면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장모님과 바톤 터치를 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하면 다시 아내와 교대해서 아이를 씻기고 재웠죠. 아내도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건 매 한 가지였기 때문에 집안일은 비슷하게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분담했습니다. 친손주이긴 해도 매일같이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장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돈은 부담스러워서 받기 싫어하시면 거래처에서 받았다고 거짓말해서라도 한우 세트나 굴비 세트 같은 걸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모님은 처남이 도박빚으로 날린 거 도와준 게 얼마인데 이런 걸 받냐고 한사코 거절하려고 하셨는데 제 마음 잘 아는 아내가 주는 사람 체면도 있으니까 그냥 받으라고 해서 고마워하시면서 받아가셨죠. 이때까지만 해도 평화로웠습니다. 처남도 전에 도박 사건 이후로는 몸을 사리는 건지 정신을 차린 건지 아무 소란 없이 조용했고요. 더 바랄 건 없고 아내도 저도 처남이 개과천선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이런 상태가 차라리 지속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바랐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저 폭풍전야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주말이라 드물게 저도 아내도 여유 시간이 생겨서 딸아이 데리고 처가에 들렀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기뻐하시면서 저희를 반겨주셨고 그 자리엔 처남도 있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한창 유행하는 주말 연속극을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둘이서만 얘기 삼매경에 빠져 있었고 장인어른은 딸아이를 엎으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몸소 놀아주고 계셨죠. 저랑 처남만 딱히 할 거 없이 앉아 TV 화면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연속극이 다 그렇듯 그 드라마 내용도 막장이었나 봅니다. 자세히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충 겹사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앉아서 TV 화면을 보고 있던 처남이 갑자기 제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겹사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뒤 없이 대뜸 그렇게 물어오길래 저는 한참 말다운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얼버무렸죠. 겹사돈이라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아, 따지고 보면 법에 접촉되는 건 아닐 텐데 뭐 서로 좋다는데 어쩌나 싶기도 하고 글쎄 잘 모르겠네. 겹사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내 일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었습니다. 근데 처남은 제 말을 어떻게 이해한 건지 방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겹사돈이나 주위 시선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형님은 나이에 비해 신세대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처남의 말이 뭔가 깨름칙했지만 자세하게 따질 필요 없이 뉘앙스만 듣고 보면 본인도 그냥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겠거니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구린내를 풍기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일이 커진 건가 싶어 후회됩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오랜만에 여동생이 제게 전화를 다 했더군요. 개강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동으로 연락을 끊다시피 하는 앤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하는 말이 저더러 사돈한테, 그러니까 처남한테 왜 자기 연락처를 알려줬냐며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이게 당최 무슨 소린가 싶어 진정하고 하나씩 말해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여동생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저희 딸 돌잔치가 있고 나서부터 갑자기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이 SNS에 뜨더니 자기가 예쁜 카페에 가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 꼭 몇 시간 안에 있어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도 거기서 찍은 사진을 올렸대요. 처음에는 찝찝했는데 그 이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고 자기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질 않아서 이참에 그냥 SNS에 자기 사진 올리는 것 자체를 조금 줄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SNS 활동을 끊고 얼마 안 있어 처남으로부터 갑자기 안부를 묻는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자기는 번호를 가르쳐준 기억도 없고 그동안 사돈이랑 교류를 한 적도 거의 없어서 조금 당황했대요.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새언니의 친남동생이기도 하고 먼 사이지만 가족이라면 가족이라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처남이 보내오는 문자에 꼬박꼬박 답장도 잘 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라 여동생은 자기보다 10살 이상이나 많은 어른인 처남이 보내는 문자를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자기 딴에는 그게 예의를 차리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문자 오는 빈도가 더 잦아지고 갈수록 사생활에 대해 묻는 문자들이 많아졌대요. 남자친구는 있냐는 둥, 그동안 몇 번이나 사귀어봤냐는 둥, 가끔씩 도를 넘는 문자들이 왔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강의 듣고 있는데 학교 정문 사진을 보내오면서 여동생이 다니는 대학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혹시 점심 먹었냐며 온 김에 자기가 점심이나 사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돈이니까 부담 가질 거 없다고 하면서요. 여동생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참에 만나서 부담스럽다고 정확히 말한 뒤에 연락을 끊을 생각으로 그 자리에 나갔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어떻게 거절 의사를 말할지 타이밍을 재다가 일단 갑자기 왜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냐고 물었대요. 그런데 처남 그놈이 제게 했던 것처럼 제 여동생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나 봅니다. 처남이 자기한테 웃으면서 겹사돈 어때요? 겹사돈?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동생이 황당한 표정으로 네? 하고 반문했는데 처남이 여동생 앞에서 이미 저도 동의한 일이라며 개소리를 짓거렸나 보더라고요. 그걸 듣고는 여동생이 소름 끼쳐하며 제게 전화한 거였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래도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몇 번이나 달랜 후에야 여동생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마치고 어둑어둑할 때쯤 집 돌아가는 길에 누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무섭다고 그러더군요. 평소라면 조금 예민한 게 아니냐고 말하고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호신용품을 구해다 줬을 텐데 처남이 워낙에 상상을 뛰어넘는 놈이라 여동생이 혹시 무슨 해코지라도 당할까 싶어 제가 다 불안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제가 여동생을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이랑 나란히 걸어서 집까지 가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주위를 경계하는 것도 잠시 잊고 여동생이랑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걷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제 뒤통수를 가격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를 습격한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뒤통수에 그대로 전달된 큰 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동생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손을 덜덜 떨면서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다가와서 여동생 핸드폰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죠. 제가 황급히 일어서서 여동생을 보호하려고 하자 그 남자는 일어나려던 제 다리를 걸어 다시 넘어지게 한 뒤 여동생더러 윽박지르기 시작하더군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자기랑 여동생은 집안끼리 이미 결혼이 약속된 거나 다름없는 사이인 거 모르냐면서 그런데 외간 남자랑 이 어두운 밤에 같이 집으로 가는 거냐며 제 여동생들어 행실이 더럽고 남자에 미쳐있다며 온갖 폭언을 쏟아내더군요. 목소리가 너무 낯익었습니다. 제가 띵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서서 그 괴한을 붙잡아 얼굴을 확인했는데 역시나 사람 잡는다고 괴한의 정체는 바로 처남이었습니다. 처남도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 되묻더군요. 아니,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우선 여동생을 처남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처남을 노려보았어요.
그랬더니 처남은 누나를 몇 번 굴리더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다는 듯 여유롭게 웃으면서 아, 제가 오해를 했나 보네요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동생이 늦게 귀가할 때마다 자기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지키고 있었다는데 오늘은 웬 남자랑 같이 가길래 자기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줄 알았다며 그래서 화가 치밀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처남의 말을 다 듣고 나서도 소름이 가시질 않더군요. 처남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어떠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여동생이 귀가하면서 느낀 불길한 낌새도 전부 처남이 여동생을 몰래 스토킹한 게 맞았던 거죠. 그때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면서 경찰차가 차례로 도착하더군요. 핸드폰이 떨어지기 전에 여동생이 보낸 신고는 무사히 접수됐었나 봅니다. 잔뜩 겁먹은 여동생과 머리를 다친 저는 우선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처남이 잡혀있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건지 아내와 처가 식구들도 다 와 있었습니다. 처남은 경찰서 안에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놈이랑 놀아나는 줄 알고 자기가 단속한 거라며 미친 소리만을 반복했습니다.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까 불안했지만 그동안 여동생에게 보내진 문자며 여동생이 112를 누르고 핸드폰을 떨어뜨려 경찰서에 전화 연결이 된 상태로 그 당시 상황이 전부 녹음되었기 때문에 여동생을 스토킹하고 제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입증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로 저와 제 여동생에게 번갈아가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전부 본인들이 아들 잘못 키워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저놈 언젠가는 정신 차려야 하니 절대 봐주지 말고 꼭 감옥 쳐넣어서 콩밥 먹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장모님과 장인어른께 저놈은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서 말씀하시길 죄가 있다는 건 입증되어도 보면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물고 늘어지면 감형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처남이 예전에 저질렀던 불법 도박건으로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처남은 재판장에서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덕에 죄질이 악하고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량을 꽤 크게 선고받았습니다. 개중에는 가족 간에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정작 친가족인 아내나 장모님 장인어른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 여동생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 이성적일 수 없었고요. 저희 가족에게나 처가에게나 큰 충격이었고 제 여동생에게는 어쩌면 평생 갈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아내의 사이까지 틀어질 수도 있는 일인데 아내나 처가 식구들도 처남의 기행에는 완전히 질려버린 터라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남이 콩밥 먹고 있는 지금이 제일 평화로워요. 어디 가서 떠들기에 좋은 일은 아니라 그동안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함구하고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털어놓으니 조금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